에서 문제를 내면요, 환원율에 대해서 모르면 수익가 계산 자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익가를 계산할 때 환원율부터 구해가지고 수익가를 구하도록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계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수익가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환원율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지만 원래 이 환원율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환원율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면 환원율이 봐봐. 환원율은 지금 이 순수익을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환원시켜주는 이자율이잖아, 그죠? 그지? 그러니까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시점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수익을 환원시켜주는 이자율, 이걸 환원이율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봐봐. 이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익을 뭐 했다? 이자율로 요거 했죠? 나눴죠? 요 나누는 걸 뭐라 그래? 할인 또는 환원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원이율. 바로 가격을 구하기 위해 수익을 환원시켜주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환원율인데, 그럼 요 공식에서 봐봐라. 우리가 가격을 구하려면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요 공식에서 환원이율을 구하라. 환원이율. 이 분모에 있는 환원이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 값하고 환원이율이 위치가 바뀌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죠.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 참 또, 분수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노, 야. 자, 10 나누기 2 하면 얼마고? 10 나누기 2는 얼마? 5, 이것도 안 돼? 10 나누기 2는 5 아닙니까? 그죠? 분자에 있는 10을 구할 때는 두 개를 곱하는 거지. 분모하고 값을 곱해주면 되죠. 2 곱하기 5 하면 10이죠? 분자를 구할 때는 두 개 곱해. 근데 분모를 구하라. 그러면 요 두 개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그러면 2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10 나누기 5 하면 2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분모에는 환원율을 구하라.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니까? 가격이 분모로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할 때는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공식이나 이 공식이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언니, 좀. 아니, 미치겠다. 배고프잖아. 빨리 하고 가자, 밥 먹으러. 자, 이제 환원이율 그러면 이 환원이율은요, 바로 부동산 가격에서 뭐가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순수익이 뭐라 그랬어? 순영업소득. 그러면 환원이율을 가라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동산 가격. 그래 바로 환원이율이야. 그러니까 환원이율 바로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익을 환원시켜주는 이자율인데요. 요 공식에서 이제 분모에 있는 환원을 구하려면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바로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환원율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이걸 환원율을 한다. 그러면 이제 환원율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환원율은 첫째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순수익으로 가격으로 나눠서 환원율을 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환원율은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이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순수이율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위험률. 위험 없이 그냥 순수하게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주어지는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순수이율 또는 무위험이라고 하고요. 이 위험률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얻어지는 위험에 대한 보상. 위험률이나 위험 할증률 같은 말이네요. 순수율이 무위험률, 위험률이나 위험 할증률이 같은 표현인데 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합친 게 뭐였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합친 게 뭐였어? 우리 앞에서 배우고 왔잖아. 전혀 그냥 감이 없네요. 요구 수익률이었잖아, 요구 수익률. 투자론에서 수익률에는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가지가 있었지. 근데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로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하고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할증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율이나 무위험률이 같은 말이고 위험률이나 위험할증률이 같으면 환원율이나 요구 수익률이 같은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환원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은 제가 그 투자론에서도 설명할 때 요구수익률은 동의가 상당히 많다 그랬죠. 요구수익률을 기회비용이라고 됐고 또 위험조정 할인율, 줄여서 위험조정률, 더 줄여서 할인율, 또 외부 수익률, 그리고 감정법에 가면 요구수익률이나 환원율이 같은 겁니다. 환원율이 나오는데 그 환원율이 바로 요구수익률을 뜻한다. 그 얘기도 해줬어요. 기억이 없겠지만.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 또는 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원율이 순수율의 위험률을 가감한 거잖아요. 그죠? 요 순수율은 시간에 대한 대가, 바로 정기예금 이자를 뜻하는 거죠. 무위험률이, 그지? 정기예금 이자만큼은 수익을 원하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만큼 수익을 더 원하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익을 더 원해서 요걸 합쳐가지고 요구 수익률을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원율도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 순수율에 가산하는 게 있고 차감하는 게 있단 말이야. 순수율에 이제 가산하는 거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전부 더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만큼은 전부 수익을 더 원하기 때문에 손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전부 더해야 돼요. 자, 부동산은 감가가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감가가 생기는 위험성도 있고 또 다른 자산에 비해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의 난이성이라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워낙 크니까 현금으로 즉시 바꿀 수가 없죠. 현금화가 어렵다. 유동성이 약한 비유동성 위험도 있죠. 그리고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수반되는 손실도 있어요. 인플레이율. 이런 거는 이제 전부 투자자가 감수할 위험이고 이런 위험이 증가하면 이만큼 수익을 더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순수율에서 이런 위험은 전부 가산을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감하는 게 있죠. 순수에서 차감하는 게 있는데 이 차감하는 거는 투자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 요거는 이제 환원율을 구할 때 차감하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치 상승률 또는 뭐 자금 안전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자금 안전성 몰라도 돼요. 관계없어. 자금 안전성은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안전하단 말이야. 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 이 말이야. 원금 손실 위험이 없죠. 그런 걸 이제 자금 안전성이라는데 몰라도 상관없고요. 이 가치 상승률은 왜 순수율에서 차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동산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 부동산 주변을 개발해 주니까 나는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가격이 상승해서 이득을 봐. 만약에 내 부동산 주변을 정부가 개발해 주니까 그죠? 1년간 가격이 10% 상승해서 가격 상승한 10%만큼 이득을 본 거야. 근데 이거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한 이득이죠. 그럼 그만큼은 수익이 적게 나와도 은행에서 예금한 거하고 똑같은 수익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부당이득, 이 가치 상승률만큼은 요구 수준을 계산할 때 환원율을 구할 때 차감한단 말이에요. 순수율에서. 나머지는 전부 위험 요소는 다 더하고, 그러면 이제 환원율을 구하는 요령을 알아야 이게 환원율을 계산을 해야 수익각이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환원율을 구하시오 하고 문제가 나왔다. 자,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5%이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5%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위험이 4%, 그리고 비유동성 위험이 2%이고, 예상 인플레율이 2%이다. 그리고 매년 부동산의 가치가 5%씩 상승이 예상된다면 환원율은 몇 프로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요 순수율, 요 정기예금 이자율이죠? 여기서 가치 상승률만 빼버리고 나머지는 다 더하면 된다 그랬지. 그럼 자 여기서 요 위험 요소는 다 더해야 된다 그지?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얼마야? 8%는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빼는 게 뭐 가치 상승률은 빼야 되죠. 5%는 그죠? 그럼 환원율이 얼마? 8%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 순수율 정기예금 이자율인데 요 정기예금 이자율에서 위험 요소는 무조건 다 더해요. 그럼 뭘 빼라? 가치 상승률만 빼면 된다 이거라. 환원율 구할 때. 오케이? 요 가치 상승률만 순수해서 빼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더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환원율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환원율이 이 무위험률,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합친 건데 순수율의 위험률을 더한다 또는 무위험률의 위험할증률을 합친다. 환원율이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요. 또 환원율은 여러 가지 힘들로 계산이 됩니다. 환원율이 이렇게만 구해지는 게 아니고 또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까지를 합친 게 환원율이 되는데요. 이 자본 수익률, 이 자본 수익률이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자율이야. 이자율 또는 할인율 다 같은 표현인데요. 이 자본 수익이라는 게 바로 내가 투자한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수익. 이게 자본에서 나오는 수익인데, 자,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죠.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를 만큼을 뭐 했다? 가산해서 가산. 그래서 할증한다 그랬죠. 그죠? 이자를 가산하니까.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이자만큼을 깎았지. 이자만큼을 깎으니까 할인한다, 환원한다 그랬죠. 근데 할증을 할 때도 이자를 갖고 있고, 할인을 할 때도 이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똑같은 이자율이야. 이자율인데,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율이라고 표현하고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이자만큼을 깎으니까 이걸 할인율 또는 환원율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인율이나 이자율이 같은 겁니다.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만큼을 가산하고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만큼을 가산했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자만큼을 깎았잖아요. 다 합계 가치를 계산하는 수단이 뭐야? 이자율이잖아. 이자율. 근데 현재 가치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이자율이라고 하지만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같은 이자율이라도 이걸 이자율만큼을 깎아버리니까 할인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율이나 할인율, 환원율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실제는. 근데 이자율, 할인율, 자본수익 이게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이제 위험을 감수하면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만큼 수익이 더 나와야 되는데 이 자본 회수가 뭐냐? 자본 회수율이 내가 건물에 투자를 한단 말이야. 건물에. 토지는 감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 나온 이자만큼만 수익이 나오면 되죠? 그럼 토지의 환원율은 은행에서 나온 이자만큼만 수익이 나오면 되니까 자본 수익률 이 자체가 토지의 환원율이야. 근데 건물은 은행에서 나온 이자만큼만 수익이 나오면 안 되죠? 왜? 감가가 생기잖아요. 감가가. 그지? 그럼 감가만큼 수익이 더 나오지 않으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감가가 생기면 감가분만큼을 기업에서 회수해서 적립해 놔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감가분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했어. 그래서 감가상각을 다른 말로 감가분하고 자본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회수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감가상각하고 자본회수가 같은 말이란 말이야. 감가상각 이꼬르 자본회수. 그래서 자본회수율이 바로 감가상각률입니다. 건물에서 생기는 감가분만큼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비율. 그걸 감가상각률 또는 자본회수율이 하는데요. 이 자본회수율 감가상각률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잔존 내용 연수분의 1. 이거하고 또 똑같아요. 잔존 내용 연수분의 1만큼 자본을 회수해 가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런 거 아니까? 자, 이 참 봐라. 잔존 내용수가 10년 남았을 수도 있고 20년 남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잔존 내용수가 10년이면은 자본 회수율이 몇 프로란 거야? 잔존 내용수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잔존 내용수분의 1이 자본 회수율이니까. 그럼 1년에 10분의 1씩 감가를 회수해서 적립해야 되죠. 10분의 1이면 몇 프로야? 0.1이니까 몇 프로고 곱하기 100 하면 잔존 내용수가 20년 남았다. 그럼 자본 회수는 몇 프로? 20분의 1이 되겠죠. 그죠? 20분의 1. 20분의 1이면 몇 프로? 1 나누기 20 하면 얼마고? 0.05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5%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잔존 내용수가 50년 남아서 그러면 자본 회수는 50분의 1이죠. 잔존 내용수분의 1이니까 50분의 1이면 몇 프로고? 0.02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2%가 되겠죠. 잘 들어라. 분수를 비율로 환산할 때는 분자 1을 100으로 본다. 100. 분자 1을 100으로 놓고 분모로 나눠주면 된다. 100 나누기 10 하면 얼마고? 10. 20분의 1을 비율로 바꿔라. 그럼 분자 1을 100으로 준다니까 100으로 보고 분모로 나누면 돼. 100 나누기 20 하면 몇 프로? 5. 100 나누기 20 나누면. 그지? 50분의 1을 비율로 바꿔라. 그럼 1을 100으로 봐. 100으로 보고 50으로 나눠. 그럼 얼마야? 2. 알았어요? 이 분수를 비율로 바꿀 때는 분자를 100으로 놓고 분모로 나눠보면 그게 바로 비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0.1인데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하고 이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초등학교 3학년 산수인데 진짜 참 죽겠어요. 그냥 분수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생각해봐. 잔존 내용수가 지금 10년이 남았어. 10년이 남았다. 그러면 10년간 내용수가 1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0년 동안 감가분을 모두 회수해서 적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에 10%씩 10년을 회수해서 적립해. 그럼 몇 프로? 100%를 다 적립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회수해야 될 비율이 10%가 된다 이 말이야. 잔존 내용수가 20년 남았어. 그럼 20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1년에 5%씩 해서 20년을 회수하면 20 곱하기 5 하면 100 아닙니까? 그럼 자본이 100%다 회수되는 거죠? 잔존 내용수가 50년 남았어. 50년 남았으면 1년에 2%씩 50년을 회수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100%가 회수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회수율이 잔존 내용수 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 잔존 내용수 분의 1이나 자본 회수율이나 같은 말이다 알겠나 이제? 모르면 외워 그냥. 그럼 환원율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봐봐라. 이 왼쪽하고 오른쪽 게 합친 게 환원율이에요. 그죠? 요 왼쪽하고 오른쪽 걸 합친 게 환원율이야. 근데 토지는 감가가 안 생기지. 토지는 감가가 안 생기니까 토지의 환원율.
토지의 환원율은 토지는 강가가 있으니까 강가분을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럼 토지는 은행에서 나온 이자만큼만 수익이 나오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죠. 토지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토지에 투자할 때 원하는 요구 수익률,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이 자체가 토지의 환원율이란 말이야. 자본 수익률이. 근데 건물에 투자할 때는 은행에서 나온 이자만큼만 수익이 나와서는 투자를 못하지. 강가가 생기니까 강가만큼 자본을 추가적으로 더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온 이자도 당연히 이자만큼도 수익이 나와야 되겠죠? 자본 수익률만큼 수익이 나오고, 안 그러면 은행에 예금하지 건물에 투자 안 하겠지? 여기다가 강가가 생기니까 강가만큼 자본을 추가적으로 더 회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본 회수율까지를 합쳐야 되겠죠. 그죠? 상각률까지를. 이게 건물의 환원율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투자할 때 좋아하는 환원율하고 건물에 투자할 때 환원율은 다른 거예요. 당연히. 그지? 토지는 강가가 세니까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 이 자체가 토지의 환원율이야. 근데 건물은 강가가 생기지? 강가만큼 추가적으로 자본이 회수돼야 원금이 보존되는 거야. 내용수가 20년인데 20년 지나서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져 버리면 원금이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20년 동안에 강가가 계속 5%씩 생기니까 1년에 5%씩 수익이 더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20년 지나면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은 요 정기금 이자율 자본 수익률하다가 요거까지를 합친 게 건물의 환원율이 되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은 환원율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환원율은 토지에 적용되는 환원율이 있고 건물에 적용되는 환원율이 있죠. 토지나 건물같이 이게 개별 부동산에 적용되는 각각의 이율을 개별 환원율이라는 거예요. 개별 환원율. 개별 환원율.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 있죠. 그 복합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이 종합 환원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원율은 개별 환원율이 있고 종합 환원율이 있어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같이 개별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개별 환원율,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구성된 복합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종합 환원율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환원율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럼 환원율은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서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맞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 이게 환원율 아니야. 그럼 환원율은 순수이율의 위험률이 가산된 복합이율이다. 그렇죠? 두 개의 이율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의 자본 회수율을 가산한 값이다. 그렇죠? 자본 수익률하고 자본 회수율을 합친 게 환원율이야. 그 다음에 또 이 자본 수익률하고 이자율 할인율이 같은 말이고 자본 회수율하고 상각률, 잔존내연수분의 1이 같으니까 환원율이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상각률이다. 그래도 맞고, 할인율 더하기 자본회수율이다.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이다. 자본수익률 플러스 잔존내연수분의 1이다. 할인율 더하기 잔존내연수분의 1이다. 다 환원율이야. 근데 왼쪽하고 오른쪽 거 두 개를 합쳐야 환원율이 되는 거지. 왼쪽 거 두 개를 합쳐버린다. 그건 환원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자율을 이중으로 가산했잖아. 그지? 또 오른쪽 거 두 개를 합쳐도 안 돼. 오른쪽 거 두 개를 합치면 이자율 없이 정기금 이자율만큼은 가산이 안 돼 있고, 이 건물의 감가만 이중으로 계산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왼쪽에 있는 용어하고 오른쪽 용어를 합쳐야 환원율이 되는 거지. 왼쪽 두 개를 합치거나 오른쪽 두 개를 합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자체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환원율의 구조가 중요하다니까. 환원율이 뭔지.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 자본 수익률 플러스 상각률,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잔존내연수분의 1 다 환원율입니다. 근데 환원율이란 자본 수익률의 할인율을 가산한 값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는 이자율만 이전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지? 틀렸다 이 말이야. 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상각률이다. 그래도 안 돼. 이런 감가분만 이전으로 계산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왼쪽하고 오른쪽 용어 두 개를 합쳐야 환원율이 된다 이 말이다. 알? 환원율의 구조, 이 환원율이 어떻게 생기먹은지 구조를 모르면 안 돼. 이 첫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을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또. 저 새끼는 안 중요한 게도 없어요. 중요하죠, 당연히. 야, 이거 앞에 좀 지어놓지. 이거는 지어야 되는데, 뒤에 것만 지우지 말아야 되는데, 앞에 것도 안 지우고 또 내가 또 지어야 되네. 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제목부터 외워야 돼. 제목부터. 시장 추출법.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의 시장 추출법. 두 번째, 요소 구성법. 요거는 동요도 알아야 됩니다.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 그 세 번째, 투자 결합법.
투자계략법은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투자계략법은 물리적 투자계략법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적 투자계략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금융적 투자계략법을 대폭 수준에서 나온 거, 금융적 투자계략법을 대폭 수준에서 나온 것이 저당 지분 환원법. 저당 지분 환원법. 이 저당 지분 환원법은 엘우드라는 학자가 고안한 방법이다. 그래서 엘우드법이라고 합니다. 이 동의어 모르면 안 돼요. 동의어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엘우드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이 부채감당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다 알아야 되는 거 이게. 이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시장추적법은 우리 앞 시간에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였지?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지우다 말았어. 일부러 내가 다 안 지우고 남아있어 지금. 비교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잖아. 그죠?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똑같은 원리로 환원율을 구해내는 게 시장추적법이야. 그러니까 시장추적법은 시장에서 거래가 된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그 거래 사례로부터 직접 환원율을 추출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거래 사례가 없고서는 환원율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문해요. 거래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해야 한다.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한다. 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례 부동산이 없고서는 환원율을 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반드시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환원율을 직접 구한다. 요 말이 들어가 있어야 시장 추측이 되는 거다. 아니? 거래 사례 비법과 똑같은 원리로 환원율을 구하는 거. 그게 바로 시장 추측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구성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저기 앞에서 환원율이 순수율의 위험률을 가산해서 됐죠?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이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환원율을 구할 때 더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었지. 순수율에 더해주는 게 뭐야? 위험이죠. 그죠? 부동산에 관한 위험. 예를 들면 위험성이라든가 관리의 난이성, 비유동성,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다 더했고요. 빼는 거는 부당이득이죠. 가치 상승분. 이렇게, 자, 이렇게 환원율을 순수율의 위험률을 이렇게 더해가면서 구하는 건데, 자,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겠네요. 요소 구성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눴단 말이야.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 위험은 전부 더하는 거지, 순수율에, 그제? 이렇게,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위험률을 계속 순수율에 뭐한다? 더해가면서 이렇게 환원율을 구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환원율이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환원율이 지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문이 꼭 이런 지문이 나와야 돼.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요 말이 나오거나 또 위험 할증률을 순수율에 더해가면서 위험률을 계속 더했잖아, 지금, 그죠? 요 위험은 전부 더하죠? 그러니까 순수율의 위험률을 계속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환원율이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 요소 구성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놔야 된다. 다음 주에 그냥 이쑤시개 5방 찔릴 사람 많습니다, 지금. 모의고사에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오케이? 뭐 올해 시험에 이게 나올 건데 이걸 모의고사에 안 될 수가 없겠지. 환율 구하는 방법에서 한 문제 내놨으니까 잘 들어라 지금. 지금 다음 주 모의고사 문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해설하고 있는 중이다. 요소 구성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위험률을 계속 어떻게 한다? 순수율에 더해가면서 순수율의 위험률을 계속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환원율이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이라고 해요. 다만 이 방법은 평가사가 이제 위험 요소를 많이 보면은 순수율에 계속 더하니까 환원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가치 상승을 많이 보면 순수율에서 빼버리니까 환원율이 적어지죠? 환원율이 클수록 좋겠어? 적을수록 좋겠어? 환원율이 클수록 좋겠어요? 작을수록 좋겠어? 제가 뭐라 그랬다. 내가 커야 좋냐, 작아야 좋냐 물으면 무조건 작을수록 좋다고 답을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대. 클수록 좋은 거는 시험에도 안 나오고 안 묻는다 해도 그러네. 왜 환원율이 적을수록 좋을까? 봐라. 이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이렇게 환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모에 있는 환원율이 적어질수록 수익 가격은 높게 산출되는 거잖아요. 환원율이 적다는 게 뭐야? 환원율이 작아진다는 말은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가치가 계속 상승할 거니까 이 가치 상승을 순수해서 빼버리니까 환원율이 계속 낮아지는 거잖아요. 작아지는 거죠. 그다음 환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증가한다는 말은 뭐야?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위험이 증가해야 좋아? 가치가 상승해야 좋아? 가치가 상승할 좋은 건 아닙니까? 당연히. 환원율은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 거다. 환원율이 작을수록 수익 가격은 높게 나타나죠? 감점 평가액이 높게 산출되는 거야. 왜? 가치가 계속 상승할 거니까 높게 평가해 준다 이 말이야. 근데 환원율이 적어지면 수익 가격은 높아지지만 환율이 클수록 수익 가격은 낮아지죠. 감점 평가도 당연히 낮게 나타나지. 왜? 위험이 증가하는 부동산을 높게 평가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 환율은 적을수록 좋은데요. 이렇게 평가사가 요소 구분법으로 환율을 구할 때는 평가사의 주관에 따라 위험을 많이 보느냐, 가치 상승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 환율의 크기가 너무나 달라지고 수익 가격이 편차가 심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주관성이 가장 크게 개입되는 방법이에요. 환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감정평가사의 주관 개입 여지가 큰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환율, 이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는 요소 구성법으로만 환율을 구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 지금은 워낙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커서 거의 사용을 안 해.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투자결합법이라든가 에루더법, 뭐 부채감사법 이런 것으로 주로 이제 환율을 지금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이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물리적 요인에 착안해서 환율을 구해내는 것이고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과 부채라는 두 가지의 금융적 요인에 착안해서 환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토지 가격 구성 비율,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의 환원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건물 가격 구성 비율,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원율을 곱해가지고 두 개를 가중 평균하는 거야. 근데 이 앞쪽에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는 토지 환율을 곱했고요. 뒤에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율을 곱해줬죠. 이 앞부분이 토지 가격 구성 비율에 곱해준 토지 환율, 요만큼이 이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분이 되고요. 뒷부분에 건물 가격 구성 비율에는 건물의 환율을 곱했죠. 이 뒷부분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습니다.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건물은 건물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토지도 토지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만약에 1년에 토지에서 수익이 1억 나온다고 건물에서 수익이 1억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토지하고 건물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이 동일하다, 다르다? 달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어떻다? 다르다는 겁니다. 전부.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각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다. 토지와 건물의 수익 발생 능력은 동일하지 않고 어떻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있다. 있다라고 보고 수익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라고 보고 토지 수익 따로 건물 수익 따로 두 개의 수익을 지금 분리해서 계산했죠. 요 앞부분이 토지에서 나온 수익, 뒷부분이 건물에서 나온 수익이 한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과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토지 수익 따로 건물 수익 따로 두 개의 수익을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투자 금액이 지분도 있고 내 돈도 있고 은행에서 빌리는 부채도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우리 투자를 할 때는 지분만 갖고 투자해도 안 되고 왜? 지렛효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또 부채만 갖고 투자해서도 안 돼. 왜? 부의 지렛효과가 나타나 버리니까. 그래서 지분하고 부채를 적절히 섞어서 투자한다 그랬죠? 그럼 투자 금액이 지분도 있고 부채도 있으니까 내가 투자한 지분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고 은행에서 빌린 부채에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투자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분과 부채라는 두 가지의 금융적 요인에 착안해서 환율을 구하는데 내가 투자한 돈이 뭐야? 지분이죠. 그 지분 비율에는 지분 배당률만큼은 수익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저당 비율. 저당 비율하고 같은 말이 뭐죠? 대부 비율을 융자 비율이라고도 하고 저당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엄청나게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부 비율이나 저당 비율이 같은 겁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대부 비율, 저당 비율에는 저당 상수를 곱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두 개의 수익을 가중 평균하는데요.
내가 투자한 돈에서는 최소한 지분 배당률만큼은 수익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 거야. 이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입니다.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야? 대출기관이죠. 금융기관, 대출자. 그 대출자를 저당 투자자라고 합니다. 저당 투자자나 대출자가 같은 말이다. 지분 투자자는 차입자, 돈을 빌려주는 차입자를 지분 투자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 금융기관을 저당 투자자를 하는데, 저당 투자자들,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줬으면 원가 이자만큼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갚아야 될 원리금을 구하는 개수가 뭐였어? 저당상수였죠. 그러니까 저당상수만큼은 수익이 나야 한다고 본단 말이야. 이 저당상수는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럼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동일하다, 다르다? 지분 투자자는 지분 배당률만큼의 수익을 원하고, 저당 투자자는 저당 상품만큼의 수익을 원하니까 두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단 말이야. 달라. 지분 투자자는 지분 배당률만큼은 수익이 나야 한다고 보고, 저당 투자자는 저당 상수만큼은 수익이 나야 한다고 보니까 두 사람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동일하지 않고 다르네. 하나는 저당 상수고 하나는 지분 배당률이니까 같나 다르지.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율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수율이 동일하지 않고 어떻다? 다르단 말이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분에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부채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겠죠.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과 부채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있다라고 보고 지분 수익 따로, 부채에서 나오는 수익 따로 두 개의 수익을 또 분리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투자결합법인데, 그러면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든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든 투자결합법은요, 뭐가 초점이냐? 이게 초점이야. 토지와 건물의 수익 발생 능력이 동일하지 않고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분리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금융투자결합도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과 저당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이 동일하지 않고 어떻다? 다르기 때문에 지분과 부채에서 나오는 수익은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수익을 따로따로 지금 두 개에서 분리해서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초점은 다르다라는 용어를 동일하다로 바꾸거나 있다를 없다로 바꾸면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야. 투자결합법. 이게 초점이야. 그러니까 빨리 동그라미 딱 쳐야지. 어디에? 다르다. 있다. 그게 동그라미 딱 쳐야지. 다르다. 있다. 그 다르다를 동일하다 이렇게 바꾸고 있다를 없다 이렇게 바꿔서 된다고. 알았어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면 답도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좀 전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환원율을 구하는 요소가 지분하고 부채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죠? 지분과 부채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는 사람은 야, 투자 고백 중에서 지분 투자자가 투입하는 지분이 없고서는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얘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만 환원율을 구해냅니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만 환원율을 구해내는데, 환원율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지분 투자자가 대단히 중요 수익이 여기는 요건들로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어요. 지분 수익률에서 지분 형성분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 중에 예상되는 가치 변화분, 가치가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여기까지도 다 고려해서 이제 가치 상승 하락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는데, 이 환원율을 구하는 세 요소가 지분 투자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요건들만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니? 내가 보유기간 중에 가치가 상승하면 아까 이거는 뭐라 그래서 환원율을 구할 때 빼라 그랬죠.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위험 요소죠. 그러니까 환원율을 구할 때 이거는 더해야 되는 거죠. 그죠? 보유기간 중에 가치 변화분, 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4억은 내 돈 주고 6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4억 내 돈 들어간 건 내 거죠. 그럼 10억짜리 이 부동산이 있지만 6억은 빌려서 산 거니까 그건 내 몫이 아니죠. 그죠? 근데 빌린 돈 6억 중에 2억을 갚았어요. 그럼 그 2억은 내 몫이 됐죠. 그걸 지분 형성분이란단 말이야. 아니, 원금을 사내갖고 내 몫으로 변한 거. 이걸 지분 형성분이라는데, 이 지분 형성분이 클릴수록 좋겠죠? 돈을 많이 갚았다는 뜻이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 다 갖고 이제 내게 됐다 이런 뜻이니까. 알겠나? 그 다음에 지분 수익률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돼?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지분 투자 금액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여기 이제 지분 수익률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저당 지분 환원법, 예를 들어 법은 보유기간 중에 예상되는 세전 현금 수지, 매기간 세전 현금 수지와 그 다음에 지분 형성분, 그리고 가치 변화분, 요 세 요소들로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다. 근데
요 환원율을 구사하는 세 요소가 지분 투자가 대단히 다 중요시 여기는 요건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무나 지날 정도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 환원율을 구한다. 이게 에루더법이고요. 그다음에 부채감독법은 에루더를 증명으로 비판해 가지고 야 지분 투자자가 투입하는 지분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대출자가 빌려주는 부채 갖고서는 절대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 입장? 부채를 조달해주는 사람이 누구? 대출자야, 대출자. 금융기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출자를 다른 말로 뭐? 저당 투자자. 지분 투자자가 다른 말로 차입자인데, 대출 기관이 바로 저당 투자자입니다. 이게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해내는데, 이 환원율을 구사하는 세 요소가 대출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요건으로 환원율이 구성되어 있어요. 차입자의 부채 감당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부채 감당 능력을 나타내는 부채 감당률. 여기다가 차입자가 돈을 몇 프로 빌려가느냐. 대부 비율 곱하고 또 돈을 빌려왔으면 원금과이자를 어느 정도 갚아올 수 있느냐.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저당 상수까지를 다 곱해서 환원율을 구성해요. 그런데 이 환원율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모두 대출자가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요건으로만 환원율이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철저할 정도로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한다. 이게 부채감독법. 부채는 누가 빌려줘? 대출자가. 그래서 부채감독법으로 나오면 부채를 조달해주는 사람이 대출자니까 이게 대출자 입장이고 저당 지분환원법은 지분자가 들어가 있어서 지분투자 입장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에르더법하고 나온단 말이야. 에르더법이 누구 입장? 지분투자자 입장이고 에르더법이나 저당지분환원법이 같은 거니까 에르더법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에르더법이 지분투자 입장이고 부채감독법이 대출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르더법하고 부채감독법은 누구 입장인가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물리적이든 금융이든 있다를 없다로 바꾸거나 다르다를 동일하다로 바꾸면 틀려. 알았어요? 다르면 여기를 꼭 동일하면 이렇게 고쳐서 나옵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란 토지와 건물의 수익 창출능이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수익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에 근거를 넣는다. 이렇게 나와. 알았어요? 이걸 다르다를 동일하다로 바꾸면 안 된다 그랬다. 요소 구성법은 무슨 말이 들어간다? 요소 구성을 거꾸로 읽어봐. 구성요소가 되지. 구성요소. 구성요소라는 용어가 들어가 봐.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구성요소로 분해해서 구성요소 거꾸로 적으면 뭐요? 요소 구성이잖아. 환원율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로 구성된다. 그래서 요소 구성법을 하는단 말이야.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이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위험률을 계속 순수율에 뭐 한다?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해낸다. 이게 요소 구성법.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거래된 뭐로부터?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환원을 주잖아. 그러니까 사례 갖고서는 환원을 구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사례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면 안 돼.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구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원율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환원율 공식이 봐봐라. 하나, 둘, 셋. 여기도 있죠? 또 여기도 봐봐. 환원율 구한 공식이지? 얼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공식이죠? 다 외울래요? 외워야 되겠지. 그래, 나중에 계산 문제를 풀겠죠? 계산 문제를 풀려면 다 알아야 되겠지만, 차근차근 하자. 다른 거 한 개도 몰라도 되는데, 부채감독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은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꼭. 계산 문제로 환원율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부채감독법으로 환원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8, 90%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부채감독법은 3개를 곱했죠. 뭐 곱했어? 저당 상수, 대부 비율, 부채감당률 곱했죠?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곱하기는 그죠? 요놈이 앞에 가도 되고 이게 뒤에 가도 되고 곱하기는 똑같잖아. 이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그지? 저부대 3가지 곱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저당 상수, 저부대가 뭔지도 몰라. 저당 상수, 부는 부채 감당률, 대는 대부 비율. 저부대인지 이부대 가지 마. 저부대 3가지를 곱해갖고 환원율을 구하는 게 부채 감당법이에요. 뭐라고? 많죠? 우리가 지금 수익 방식,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실제 우리 수익 방식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수익 환원 방법, 이거는 그죠? 종류가 몇 가지인지 모르죠? 무진나, 어마어마하게 여러 종류의 수익 환원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수익 환원 방법을 다 공부하려면 한 3년 해야 될걸요, 아마? 수익 환원 방법 한 개만 3년 배워도 다 알까 말까요? 근데 우리는 감정평가서 시험이 아니잖아요. 중개사 시험이지. 그러니까 그 원래 수익 환원법에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을 골라갖고 우리 시험에 내고 있는데 이 방식 자체가 워낙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 부분이라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죠? 실제 공부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거 없어. 그냥 환원율에 대해서만, 그죠?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환원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환원율을 어떻게 구해내는가? 요까지 하면 그냥 한 개 맞출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수익 방식은 안 나올 수가 없네. 그죠?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2년에 한 문제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환원율을 계산하거나 수익 가격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이 환원율을 구하는 원리를, 그죠? 스스로는 문제가 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어디가 초점인가? 요런 단어가,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초점이에요. 예르도법하고 부정하면 누구 입장인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고. 수익 방식에서 이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였노? 수익하는 법이죠?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수익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565쪽. 미치기는 뭘 미쳐. 지금까지 다 했는데 왜 좀 미치지 마요. 뭐 공부 안 된다고 미치고 이러면 됩니까? 그가 별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또 뭐 어때? 하다가 또 해보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되는 것도 어쩔 거야. 인력으로 했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되면 내년에 더 하면 되지. 한 번 더 그죠? 뭐 그리 그렇습니까? 뭐 1년 더 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 1년 먼저 합격하고 나는 1년 늦으면 어떻게 하면 돼? 니보다 내가 1년 뒤에 죽을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1년 늦게 살면 되지. 한 해 더 살면. 1년 늦게 출발하고 1년 더 살고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세요. 그죠? 그래도 학원도 좀 먹고 살고. 1년 만에 다 학교에 나가보면 학원이 뭐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그냥? 내 떨어지라는 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합격해야 됩니다. 일단 합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강생을 보내줘야 돼요. 내가 합격해가지고 거기서 1년 만에 합격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라. 이래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오는 거죠. 그죠? 내 1년 공부해서 떨어진데 내랑 같이 공부하러 갈래? 덩신아 내도 떨어지는 말이야. 이런지 누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자,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를 평가하고 수익 분석법이다. 수익하는 법이 아니고 그리고 수익 분석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는 수익 임료라고 합니다. 수익 임료. 적산 임료나 비준 임료가 아니고 수익 임료를 어떻게 구한다고? 순수익의 필요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한다. 이 순수익 플러스 필요재경비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평가하는 법이 수익 분석법. 수익 분석법은 이거 외에 나올 거 없어요. 끝 그냥. 그러니까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 다른 거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오늘 그 감정평가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세 가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4개가 있었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이 3가지가 나왔네. 원가 방식의 가격을 평가하는 게 원가법, 비교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가 기준법 2개가 있죠. 그 수익 방식에서는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 이렇게 해서 가격 평가 방법이 4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부터 원가 방식에서는 적산법, 비교 방식은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은 수익 분석법 이렇게 3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방법이 7가지 아닙니까? 오늘 7가지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는데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시험에 낼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어요. 잘 안 나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90번 이상 그냥 무조건 가격 평가 방법을 내기 때문에 가격을 평가하는 4가지 방법을 정리하는 게 초점인데 실제 거래사례법은 공부할 거 없잖아. 공시가 기법하고 그죠? 그럼 공부할 게 뭐 있나? 원가법하고 수익환원법 이 2개밖에 더 있어요.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율만 정리하면 끝. 원가법이 좀 까다롭죠. 제조도 한가 따라야 되고 감가수정, 감가상각의 차이점, 감가 요인 또 뭐 감가 수정 방법에 어떤 게 있고 정액법, 정액법, 상액법이 어떻게 다른가 그게 좀 공부할 거리가 많지 별거 없어요. 감정평가도 정리하면은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해봐. 그리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들어보고 그러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3장이 가격 공시제도인데 가격 공시제도는 한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원래 1년 중에 2번밖에 수업을 안 해요. 2번밖에 수업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루지 않고 3, 4월에 가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은 11, 12월에 가격 공시제도를 한번 정리해 줬어요. 입문 이론 단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책이 깔끔하신 분들은 11, 12월 입문 과정을 들어갖고 맨 마지막 강좌를 들으면 책 맨 뒤에 있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있겠죠? 맨 마지막 강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가격 공시제도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잠깐 들어보든지 아니면 그냥 놔둬도 돼. 안 봐도 된다. 이번에 모의고사 안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지 말고 3, 4회 수업 듣고 정리하셔도 돼요. 궁금하신 분은 입문과 중에 맨 마지막 강좌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1, 2월 기본 이론을 다 끝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가 중급 이론이다. 이제 3, 4, 5란 중급 이론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겠죠. 근데 뭐 새로운 걸 하는 건 아니고요.
1, 2월에 했던 걸 그대로 하면서 그게 난이도가 조금 첨가되는 거예요. 1, 2월에 우리가 안 했던 거 있죠? 그런 걸 좀 하고,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조금 더 깊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것도 다 지금 보면 공식이잖아, 그죠? 이게 좀 꼬박꼬박 같으면 이건 이제 나중에 부채감옥보로 환원율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도 풀어야 되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한 개씩 접목식 하면서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 하여튼 2달 동안에 1, 2월 2달 기본이론 과정에서 강조한 포인트도 있고, 여러분들이 서브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오셨을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 1, 2월에 했던 서브노트를 다 들고 왔고 자기 이름을 딱 적어갖고 제출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완성되는 대로 저한테 갖고 와요. 데스크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갖고 갖다 줘요. 전부 다 제출해야 돼. 안 한 사람은 뭐 없겠지만은 그죠? 서브노트 안 하신 분은 참 내년에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실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만큼 그냥 다 안 해도 좋으니까 한 사람은 한 만큼이라도 이렇게 내요. 다음 주까지 일단 서브노트를 다 제출하시고 제가 내면은 전부 점검해가지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잘한 사람이 있으면 또 선별해서 또 시상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진도가 다 끝났으니까 2부 주중으로 서브노트를 다 완성해가지고 민법하고 개론 다 내시라. 알았죠? 이름 적어갖고 되신 분은 제 없을 때 혹시 다 되신 분은 5개 갖다 주면 돼. 이름을 적어요. 꼭 그게 앞 표지라 뒤에다가 섞이니까 또 노드가 똑같으면 오케이? 하여튼 2달 동안에 기본오는 직나는 고생하시고 3월 달에는 좀 더 섹시한 모습으로 좀 더 킥상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즐겁고 유익한 한 주 지내시고 다음 주 중급이론 개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